안녕하세요. 함열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어, 강의를 할 겁니다. 어, 근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영상을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윤동주 시인의 또 시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서 영상을 올리는 너는 뭐냐? 어?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영상을 감히 올리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도 있죠. 아마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네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 어, 오늘은 제 수업 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로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윤동주 시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중3에서 고1 사이, 아마 중3 겨울방학 때 이제 윤동주 시인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시기에 만난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한 30여 년 지났으니까, 예. 꽤 오랫동안 윤동주 시인과 함께 했죠. 말이 좀 웃긴데, 제가 윤동주 시인을 만났다고 표현하는 거는, 에, 이분을 만났을 때 그 충격이 또 감동이 너무 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불가능하죠. 그분이 45년 그, 2월에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만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만난다고 표현을 쓴 이유는, 어쨌든, 윤동주 시인을, 그 서시를 딱 봤을 때 제가 받은 감동을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또 동시에 제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딱 읽고 나서 받은 감동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내가 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어쨌든 윤동주 시인을 그렇게 만났고, 어,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교를 못 갔어요. 뭐 실력도 없었죠. 뭐 그래서 대학교를 못 가고 바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고 군대 가기 전에도 이제 그때는 알바를 하기보다는 이것저것 막 그냥 3개월짜리 일 찾아서 가고 막 또 뭐 한 달짜리 일도 하고 노가다도 뛰고 막 집에 돈을 좀 벌어 들여야 돼서. 근데 막상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게, 특히 어머님에게 뭐 돈을 많이 갖다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그래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제 후임병으로 이제 밑으로 그 당국대생이었을 거예요. 국민대인지 당국대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김도영이라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죠. 근데 이제 당시 때 이제 군대 분위기는 또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시 공부 뭐 문학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그러는지 대뜸 저한테 이제 기용도를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가 기용도를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시에 이제 대학가에서 상당히 뜨는 시인이었고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시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유명한 시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영도의 시를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제가 서점에 달려가서 기영도의 잎속의 검은잎이라는 시집을 샀어요. 그래서 읽었어요. 그때 받은 충격은 윤동주를 만났을 때의 충격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이지만 제가 그때 기영도를 만난 건 아니죠. 읽은 거죠. 기영도의 시를 읽은 건데 시를 안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 시가 형편도 없었지만 기영도의 시를 봤을 때 이 시는 정말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시는 못 쓰겠다. 그런데 뭐 내가 뭐 시를 쓸 필요가 있느냐? 좀 너무 엉뚱한 생각이죠. 엉뚱한 생각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김현 교수가 그 기영도의 시에 대해서 그로테스크하다고 표현했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때 받은 충격이 뭐였냐면 그로테스크한 그런 것을 넘어서 그로테스크한 기하학 아니면 기하학적 그로테스크한 시라고 느꼈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뭐 대학은 가지 않았지만 중학교 때 중3 때 윤동주 시인을 만나고 나서 사실은 뭐 그 장석주 시인, 정현종 시인, 뭐 그다음 여러 시인들의 시를 이렇게 막 두서없이 막 읽고 있었고요. 또 뭐 사르트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예, 시타르타, 예, 뭐 구토 막 이런 책을 읽으면서 꽤 방황을 많이 했는데 뭐 정현정 시인하고 제가 장석지 시인을 얘기했지만 그분들에게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정말 대단한 시적 어떤 능력을 가진 기영도를 시를 읽게 되고 사실은 시 쓰기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드리냐면 제가 시 공부를 이렇게 그 한 30여 년 뭐 중간에 뭐 이제 뭐 세파에 시달려서 안 하고 막 그런 걸 뭐 그 뭐 다 포함해서 그냥 30여 년 그렇게 시를 그래도 좀 주변에 두고 가까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였고요. 대학에도 이제 가난해서 바로 군대 제대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가서 군대 대학 들어갈 생각도 못했어요. 돈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가난해서 갖다 드려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고 해서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방송통신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뭐 국문학과죠. 국문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이어갔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게 제가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국어교육학과죠. 그래서 그 방송통신대학교는 교사 자격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 과가 없었기 때문에요. 사범대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교사 자격증을 따고 사실 수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제가 교편을 놓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따로 시간 되면 말씀드리는 걸 하고 어쨌든 제가 한 30년 정도 30여 년 정도 문학의 주변에서 좀 이렇게 돌았다 라는 말씀, 영선무당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 그 모임도 이제 지역에서 제가 좀 활동을 했었고 뭐 몇 해 동안 사실은 최근 몇 해 동안은 이제 그분들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이분들 몇 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이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한 이제 최근에 심적인 변화가 있어서 한 뭐 1년여 전부터 시를 조금 더 깊이 읽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특히 윤동주, 뭐 백석, 김수영, 김소월, 뭐 이육사 시인이라든지 여러 시인들 이런 공부들을 좀 깊이 하고 있었는데 내가 윤동주를 몰랐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뭐 같이 우리 좀 공부 좀 합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초가을부터 수업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한 6명, 7명 정도만 모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교실을 그 수업하는 공부하는 모임의 그 공간도 그 정도 공간밖에 되지 못해서 그래서 작년 가을에 우리가 몰랐던 민족시인 윤동주를 말하려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수업을 했어요. 80분에서 100분 정도를 하나의 그 수업 단위로 해서 했는데 벌써 한 12강 정도 했는데 이분들의 이 반응이 사실 너무 좋아서 이분들이 이제 수업 받는 분들이 소개시켜준 수업을 같이 받는 분도 있었고 심지어는 하나의 반을 따로 새로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번 3월 18일부터 두 번째 교실, 그러니까 두 번째 반이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영상을 좀 올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또 함께 했던 분들한테도 이렇게 의견을 물으니까 영상을 올릴만 하다라는 답을 들었어요. 하긴 뭐 제 면접에 대고 영상을 올리지 마라라고 하기엔 좀 그랬긴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한 이제 1년 전, 2년 전 전에 삶에 찌들러 있다가 갑자기 윤동주가 또 보고 싶어서 그의 시집을 펴서 읽으면서 내가 정말 윤동주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내가 몰랐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윤동주를 또 아시고 싶은 분들, 또 우리 현대시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 제가 계속해서 윤동주 이후에 백석 시인이라든지 아까 김수영 시인이라든지 김소월 시인이라든지 일제강점기 또 다른 시인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 현대 시인들, 그러니까 뭐 다 현대 시인들이지만 그런 시인들에 대한 강의를 수업을 쭉 이어 나갈 건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주저리 떠들었는데 뭐 제 소개라든지 제가 왜 이제 윤동주 시인을 이제 사랑하게 됐고 또 그를 떠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런 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은 오리엔트예요. 오리엔테이션 적인 성격이 를 가미한 첫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수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타이틀은 우리가 몰랐던 민족 시인 윤동주를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이 수업은 현재 밀양의 가곡동의 백권의 시집이라는 북카페에서 첫 번째 반, 그 다음에 두 번째 반 3월 18일 날 첫 번째 반은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 반은 3월 18일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뭐 정리를 해서 올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업 내용에 대해서 윤동주 시인의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시 자체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 이론, 그 다음에 한국 시문학사들 이렇게 함께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에 관심이 있는 우리 학생들,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도
제가 보기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3, 40대 윤동주 시인 뭐 아니 뭐 5, 60대 상관없죠. 윤동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크게는 제가 9개 단위로 이렇게 주제를 나눴어요. 이제 각 단위별로 2시간 또는 3시간 또 1시간 할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9개 단위로 나눴는데 큰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윤동주 시인의 초기 시 읽기입니다. 부제로서는 김수영의 초기 시와 비교하려고 하는데 윤동주 시인이 1917년생이에요. 그리고 김수영 시인이 1921년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자주 언급할 백석 시인은 1912년생이에요. 제가 왜 이 세 사람의 시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수업하려고 하냐면 각 시인의 그 시의 어떤 특징들을 아는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들, 우리 민족이 처해져 있던 상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윤동주의 초기 시와 김수영의 초기 시는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윤동주가 태어났던 곳이 북간도이고 김수영이 태어났던 곳은 서울 한복판이에요. 그래서 그 태어난 장소부터 달라요. 그리고 그의 분위기, 배경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초기 시도 역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업에서 윤동주의 초기 시 그리고 김수영과 좀 비교해보는 수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수업은 윤동주와 동시 그리고 현실 인식 1, 2 뭐 2번 정도의 강의를 할 것 같은데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간은 이렇게 제가 조율을 좀 배분을 하겠습니다. 근데 윤동주 씨가 초기 시에는 사실 상당히 관념적이에요. 이게 관념적이에요. 근데 이 관념적 시에서 윤동주는요, 물론 정주영 시인의 시를 읽고 또 읽으면서 트레이닝한 것도 있겠지만 이 시인이 동시를 본격적으로 쓰면서 현실 인식, 구체적 현실 인식을 해 나가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초기 시의 관념적 탈피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것을 그의 동시와 또 그의 시를 보면서 설명해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명동마을에서 숭실학교까지인데, 명동마을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북간도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윤동주가 태어나거든요. 윤동주는요, 태어난 곳도 한국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한국은 한반도, 조선이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남한과 북한, 를 다 통틀어서 지금 제가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죽지 않았어요. 뭐 당연히 이것도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일본의 후쿠오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묻힌 것 또한 한국이 아니라 북간도예요. 네. 사실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분들 중에서 한국인이지만 한국의 문화, 한국의 역사, 한국의 언어, 그래서 한민족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지 못했던 분들도 꽤 많았을 거고요. 또 한국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도 꽤 많았을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명동마을에서 태어난 윤동주는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인 한민족을 대변하는 시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앞으로 제가 논의하게 되겠지만 이 숭실학교는 평양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남북 우리 민족이 이게 화해하고 화합하는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인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제가 문익환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 이 사실을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문익환 목사가 89년인가
평양에 가죠. 당연히 불법이죠. 그래서 문익환 목사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 남한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남한에 돌아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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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문익환 목사가 당시에 책 한 권을 들고 갑니다. 책 한 권을 들어가서 평양 공항에서 이 윤동주 평전이라는 책을 들고 가서 첫 번째 공식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그 평양 공항에서 예,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낭독을 해요. 지금 남북이 처해져 있는 상황, 뭐 이런 걸 떠나서 문익환 목사의 민족애, 그리고 그런 화해와 화합의 그 시작으로서의 윤동주의 서시를 들었다는 것은, 낭독했다는 것은 큰 의미,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명동마려 숭실학교까지의 이런 그 과정, 성장의 과정 속에서 윤동주는 역사인식과 시적 진실을 일치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윤동주 씨의 사실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뭐 두 단계로 나누면 숭실학교까지, 그 다음에 뭐 세 단계로 나누면 그다음 뭐 숭실학교 이제 연희전문대학교에서 그 다음에 연희전문대학교 이후에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초기시, 여기서 초기시라는 거는 뭐 습작기의 시가 아니라 초반부의 시들, 그가 20대 전후까지의 시들을 숭실학교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그 시문학사에서 정말 어디쯤에 윤동주가 자리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국 시문학사를 개괄하면서 네 번째 주제 시간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때는 이제 제가 1910년, 2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 90년까지 한번 개괄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아무래도 3, 40분 가정은 힘들 것 같고, 이것도 한 2시간 정도에, 아무리 짧게 해도 2시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윤동주의 어떤 위치, 한국 시사, 시문학사의 위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절필 이전에 그 초기시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절필 전과 절필 후에를 함께 좀 묶는 성향이 좀 있어요, 저는요. 절필 전에 시를 그 다음에 딱 몇 편의 시들 가지고 할 겁니다. 그 시들을 할 거고, 거기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민족의식의 성장을 중심으로라고 했는데, 뭐 윤동주는 엄청난 갈등을 해요. 그의 자화상을 보면, 사실은 그의 자화상을 잘 분석하면 윤동주의 그 시어의 선택, 그 다음에 우리가 별에는 밤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서시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구조적 관계를 이렇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정말 이건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윤동주 씨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 시적 단초를 어떻게 보면 절필 전의 자화상에서 윤동주가 보여주고 있어요. 윤동주의 뭐 단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윤동주의 그 이제 뭐 하늘, 그다음에 바람, 뭐 구름, 뭐 이런 것들이 초기에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보실 수 있고, 또 이상의 거울과는 좀 달라요. 나중에 윤동주도 거울을 등장시키는데, 또 그 거울은 이상의 거울과도 다르고, 또 윤동주가 자화상에서 나타냈던 우물과도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거고요.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필 후, 이제 팔복이라는 시를 쓰면서 다시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1년여 동안 절필 단계를 이제 절필 시기를 지나서 쓰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러함의 시학이라는 이제 뭐 신조어죠. 뭐 부끄럼의 미학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발견한, 이제 제가 사실은 민족시인 윤동주를 몰랐다라는 것을 이게 한마디로 대변한다 그러면 이런 그러함의 시학을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윤동주는 기독교 마을에서
성장했어요. 또 기독교 교육을 받았고 교회도 다녔어요. 그런데 절필 이후에 팔복이라는 시를 잘 읽어보면 윤동주는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제 판단은 상당 부분 벗어나요. 이 지점이 지금 많은 그 시를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도 아니신 분도 있고 기독교인이신 분도 있지만 기독교인이셨던 분들이 시를 분석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잘못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만 윤동주를 얘기하다 보니까 팔복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고,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강의의 가장 큰 타이틀은 나의 시읽기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전 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가면요. 그래서 그람의 시학에 대한 시를 중심으로서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구조적 이해를 들어갈 겁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하늘은 대체적으로 초기 시에서 윤동주는 어떤 슬픔, 죽음의 이미지가 강해요. 심지어는 하강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별에는 밤의 서시에서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윤동주는 이제 자기만의 시를 쓰기 시작해요. 윤동주다운 윤동주의 시가 나타납니다. 아마 솔직히 뭐 별에는 밤이나 서시가 나오지 않았다면 윤동주는 지금과 같은 유명세를 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별에는 밤이나 서시를 분석할 때는 제가 상당 부분 좀 더 시간을 더 투자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에 윤동주의 민족의식과 그러함의 미학을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절필 이후에 이제 윤동주가 자필로 별에는 밤이라는 시집을, 그러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쓰죠. 그래서 이항하 교수하고 정병욱 후배하고 주고 자기가 한지를 갖게 되는데 거기서도 그러함의 미학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러함의 미학이 가장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 이후에 일본에 가서 강초중에게 연희전문대학교 대학이라고 할게요. 연희대학교의 동기생이었던 강초중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글로 그 표지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표지를 쓰면 안 돼서 편지 겉봉은 일본어로 쓰지만 내용은 한글로 다 써서 강초중에게 보내고, 강초중은 그거를 받아서 이런 내용들은 다 없애고 시를 5편을 모아둡니다. 그게 또 세상에 나오게 됐죠. 그때 윤동주의 그러함의 미학은 절정에 이릅니다. 제가 사실은 그 5편의 시를 저는 이제 소년이었을 때, 어렸을 때, 또 다시 읽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별에는 밤과 서시를 더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 5편의 시가 더 좋습니다. 모든 탑은 우리나라 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석가탑에서 했다가 다른 데 막 다시 석가탑으로 돌아간다는데, 저도 별에는 밤과 서시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좋아하는 시는 그 5편의 시인데, 그때 제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걸 하고요. 마지막으로 민족시인 윤동주와 독립운동인데, 윤동주는 제목이 제목이라고 사실 쓰고 싶지는 않지만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제목으로 2년여 이렇게 판결을 받고 후쿠오카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차가운 시차가 되어서 부모님 품으로 현해터를 건너서 돌아가게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묻히지 못하고 북간도 연길에 묻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내가 몰랐던 민족시인 윤동주를 말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이제 내용,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동주 초기시 읽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윤동주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동시에 할 건데, 그게 이제 겹치게 되면 뭐 생애부터 할지 뭐 초기시에 대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생애를 또 해야지만 초기시를 읽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 수업을 하는 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